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무주택자로 살다가 부동산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앞잘 사주는 부자마늘입니다. 재테크의 늦은 때라는 없고 어떻게 하면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재테크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보험 하나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축은 쓰고 남으면 저축하는 스타일이라 저축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전세를 구하거나 하는 일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거의 경제적으로는 신생아에 가까운 상태로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0대가 되어서야 이제 결혼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빌라에 전세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차츰. 내가 빌라에 사는 게 너무 춥고 너무 덥고 너무 불편하구나. 내 생각에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평범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파트를 나도 갖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처음 하신 재테크가 뭐예요? 처음 한 재테크는 경매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주로 초보 경매하는 과정에 수업을 듣고 4주 만에 경매 입찰에 들어갔어요. 4주 만에요? 네, 목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그때도 사람들이 뭐 수도권에 이제 집을 못 산다, 비싸서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나는 뭐래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지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내 집을 갖고 싶은 거야? 투자를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하물며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기본 개념 자체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방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24평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어요. 명도 받고 문을 딱 열었는데요, 현관 앞까지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쓰레기가 스티로폼 박스 같은 것도 엄청 많고 술병도 많고 냄새도 되게 많이 났고, 사람이 살았었던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망진창이었고 쓰레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 참담한 집을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사람이 내 자산을 포기한다는 게 어떤 지경인지를 현실로 목도한 것 같았어요. 그 집에서 제가 생각한 게, 나는 절대로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어떤 것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거기서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산 것보다 더 싼 가격으로 일반 매매 실거래가 찍히는 거예요. 경매는 싸서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일반 매물보다도 비싸게 샀고 저보다 밑에 칸으로 몇 개 더 실거래가 찍히는 걸 보고 엄청 마음이 무거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고, 저 집을 샀을 때가 40년 무주택자였단 말이에요. 그 무주택이 어떤 뜻이냐면, 생애 첫 번째 주택을 살 때 취득세라던가 대출의 혜택 같은 것도 있죠. 우리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아요. 가점도 낮지 않았어요. 경락대출이라고 대출을 받는데 대출 상담사 그분이 저한테 생애 첫 주택이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때 갑자기 맞아, 내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는데. 근데 그걸 제가 저기에다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그 기회까지 잃게 됐잖아요. 나한테 돌이킬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는지. 안 되겠다. 무주택 기간도 잃었고 이미 투자를 이렇게 시작했으니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투자로 뭔가 인생을 바꿔보자 라는 생각을 그때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월부 팟캐스트를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거 알게 됐어요. 그 본질이 뭔지. 경매가 나쁘고 잘못된 게 아니고요. 경매는 그냥 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는 방법이 중요한 것보다 그거에 앞서서 투자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투자를 할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채로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거쳐서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는데 가장 성과가 났던 사례가 있을지? 3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3억 정도 벌었었던 투자가 있었고. 진짜요? 네. 저 집은 안 오르는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아파트였는데 제가 투자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이 직장도 좋고 그리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도 좋고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요 지역만 대체적으로 가격이 장기적으로 잘 오르지 않았어요. 이유는 주변에 공급 물량이 되게 많아가지고 공급이 많으면 매년 새로운 집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서 전세 물량도 계속 쏟아져요.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 전세가가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전세가도 안정적이고 매매가도 잘 오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집도 계속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평평한 채로 장기간 있었던 그런 집이고요. 메인 생활권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던 그런 생활권에 있는 단지였어요. 16년에서 19년도까지 강남구 84% 오르고 수정구, 분당구 50% 오르고 이렇게 다 많이 올랐었는데 화성시 4년 정도 사이에 9% 올랐어요. 다른 데는 막 80% 오르는 사이에. 앞에 서구동, 반송동이 한 20%, 16% 정도 올랐는데 능동은 안 올랐죠. 당시의 가격 시세를 보면은 이 앞에 있는 이 단지가 대장 단지인데 대장 단지는 6억 정도 되는데 이 뒤에 있는 단지는 3억 반값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적으로 수도권에서도 좀 안 올랐는데 이유는 공급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여기가 중심 상권인데 여기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여기를 관심을 안 뒀었어요. 요거를 매수했을 때 단지 사장님도 이 동네는 안 된다고 했고 매도인 분도 자기가 이 집을 10년 전에 샀는데 하나도 안 올랐다. 2억 5천에 샀는데 이걸 내가 2억 7천에 판다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저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사면서 이게 오를 거라는 생각보다 그냥 너무 쌌어요. 삼성의 수원본사 그리고 화성사업장, 삼성 기흥 캠퍼스도 있어요. 좋은 직장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상권이 조금 환경이 좋은 자족도시라고 하죠. 평균 소득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2억, 3억이면 너무 싸다고 생각했고 그때 제가 봤었던 천안의 아파트 가격이 3억 7천이었어요. 근데 동탄이 아까 가격이 그랬죠. 그래서 싸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 좋은 거, 덜 좋은 거, 별로인 곳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가격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가 이 정도면 너무 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하락장이어서 사면 안 된다라고 하죠. 이때 이 단지는 하락장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세가가 톡 튀어오는 그 순간에 제가 운 좋게 얘를 산 거예요. 최고가는 이 정도로 올랐고요. 떨어져도 지금 한 600% 정도 나지 않았나 싶어요. 메인 생활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좋은 걸 투자하면 좋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좋은 걸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럼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투자로 사려고 하면은 지금도 10억 이상 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그게 없잖아요. 그 돈이 있을 때까지는 뭔가를 다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아니어도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양호하게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조금 멀지만 상권을 사용할 수 있고 직장도 가까이 있고 그런 곳이라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요. 덜 좋은 만큼 충분히 싸면은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사고 싶은데 네. 그런 아파트는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입지 가치를 보고요. 그 입지 가치라는 것이 가까운데 좋은 직장이 있는지 또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좋은 교통편이 있는지 그걸 보고요. 그리고 아이들 키울 수 있는 학업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보는데 최우수 학군지만 뜻하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깝고 동네 학원가가 잘 되어 있고 유해 환경이 많이 없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양호해요. 좋은 지역하고 나쁜 지역하고 가격이 비슷해. 이러면은 좋은 지역이 가격이 싼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격이 싸구나 하고 이거를 선택하면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비교할 게 많아야겠네요. 그게 6개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요? 네, 다 보지 말고 좋은 동네 가서 좋아 보이는 아파트 몇 개만 보고 오세요 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는데 그렇게만 봐도 일단은 좋은 아파트, 덜 좋은 아파트를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겨요. 점점 익숙해지면 그 지역의 모든 단지들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좋은 거 살 수도 있잖아요. 사실 40대인 분들은 점점 더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사려고 하는 것보다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것들만 잘 걸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아파트를 제가 3가지 정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번째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비싼 아파트는 주의하셔야 돼요. 한 1년간 30% 이상 급등했다. 가치 대비 억개 이상 가격이 많이 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2021월에서 12월까지 3억 2천, 5억 3천 얼마 올랐죠? 2억 1천. 60% 올랐죠. 10월달에 4억 5천에 이미 30%가 올랐어요. 얘를 만약에 20년 12월에 5억 3천에 샀다면 지금 가격이 4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오른 가격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가격을 잘 인정하지 못하거나 지지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오른 것은 가격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여서 내가 산 가격보다 급하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좀 많이 있어요. 이것도 1년간 40% 가까이 올랐죠. 그래서 12월에 얘를 샀으면 그 가격으로 거의 돌아오는 확률이 높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단지보다 서서히 올랐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014년에서 쭉 2016년까지 20% 올랐죠. 이렇게 해서 2018년도까지 한 30%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4년간 30% 올랐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천천히 오르면은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오르면 되게 자기가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찍어보면서 알게 돼서 이런 거는 좀 보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투자할 때는 안 오른 단지들을 오히려 더 유의 있게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미래 가치가 좀 낮은 지역은 투자로 접근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미래 가치가 낮다는 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젊은 인구가 유출되는 곳. 행안부 사이트에 가면은 인구 감소 지역 공표를 해요. 그래서 전국적인 지도를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물론 서울도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서울이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직장이 없거나 학교가 없어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비싸서 가족 단위 거주 세대가 경기도 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위성 도시를 크게 만들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 자체에 직장이나 학교가 없어서 젊은 인구들이 계속 유출되는 지역, 그런 곳은 부동산 투자로 바라보시면 어렵고, 그리고 아파트 자체의 가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지방에 입지가 약한 곳은 너무 오래된 20년 이상 된 구축은 피하셔야 되고, 소형 아파트, 서울 수도권은 1, 2구인 가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방인 경우는 방 2개, 뭐 17평, 18평, 서울 사람들이 바라보는 아파트 바라보듯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낮아요. 지방에서 너무 평수가 작은 아파트, 방이 3개가 되지 않는 뭐 18평 이런 아파트는 투자로 보지 않으시는 게 맞고요. 나홀로 외딴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있어요. 그럼 외딴 지역의 아파트는 신축이어도 그게 한 동짜리면 가치가 낮아요. 이유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파트 딱 한 개만 보고 모이지 않거든요. 피해 주셔야 합니다. 입지라는 것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거기만 꼭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입지 독점성이에요. 강남에 출근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강남까지 출퇴근할 때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곳에 살아야 돼 하니까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입지라는 게 없는 곳도 있어요. 동네가 너무 작아. 이 도시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자차로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저쪽에 직장에 다니는데 이쪽 끝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저 끝에 가는 직장을 출퇴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꼭 직장 근처로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좀 멀리 있어도 깨끗한 신축 아파트를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지가 약한 곳은 직장에 가깝다고 해서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축의 깨끗한 환경을 가진 아파트를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약간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다르고 그런 특징을 내가 잘 이해하고 투자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잘 아는 아파트이냐? 그냥 돈 맞는 거 대충 사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그게 잘 모르는 아파트예요. 이 지역의 가치가 정말 좋은지, 이 돈을 여기다 넣는 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고민하지 않거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를 찾아보지 않고 맞아요. 보이는 걸 삽니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실수를 가져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를 내 돈에 맞지 않는데 무리해서 대출을 쓰거나 마이너스 통장 써가지고 투자에다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가치, 가격, 그리고 나라는 세 가지 조건을 드렸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아는 아파트면은 좋은지 나쁜지 알고 그러니까 가격을 알아요. 그러면 앞에 선행되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다 내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내 집 마련하실 때 2개 보셨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물며 저는 첫 번째 경비할 때는 집을 안 보고 샀는데요. 가본 적도 없어요. 나나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 나나님 그리고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로드맵을 5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계획은 즉시 세운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겨요. 그러면 마음만 조급해지고 되게 무리해서 투자를 막 빨리 딥다이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좋은 성과가 빨리 나지 않아요. 무리하지 않고 조급하진 않지만 미루거나 너무 망설이지 말고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년에 6개의 내 앞마당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앞마당이라고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1년에 6개의 관심 있는 지역을 잘 아는 지역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할게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권은 어디인지, 제일 좋아하는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아파트들도 좀 보고 와요. 집에 와서 지역을 좀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 공부하는 걸 우리가 임장 보고서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 지역을 좀 알아가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시세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아직은 내 투자금에 쏙 들어오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 시세를 보면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지금 살려면 얼마가 드는지 하나 꼽아보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는 매매가는 얼마인지 하나 더 뽑아보고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아파트를 뽑아놔요. 그 아파트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올라온 게 있는지 자주 보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요. 이 활동을 2달에 1개만 해도 충분해요. 1년에 6개의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강남은 일단 내가 지금 당장 못 살 것 같지만 사고 싶은 곳이니까 하나 뽑아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어딘지를 또 하나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5천 미만이다. 현재는 지방도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억 이상이면 강남으로 1시간 정도 이내 갈 수 있는 수도권에서 2억 이상 있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한 1년에 6개 정도 되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고 나쁜지를 이해할 수 있고 싼지 비싼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채씩 투자하셔도 되고 좀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러면 2년에 한 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늘리는 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딱 5년만 해보세요. 딱 5년만. 뭔가 한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몰입하면서 딱 5년만 하면 길이 보여요. 5년 정도 하면 1년에 6개씩 아는 지역 만들었으니까 몇 개죠? 아는 지역이? 30개죠. 30개만 되면요. 진짜 투자를 항상 할 수 있어요. 아는 지역이고 아는 아파트가 있고 시세를 알기 때문에 100살까지 살 건데 그중에 내 인생 5년을 제대로 몰입해서 인생을 정말로 완벽하게 다른 인생을 한 번 살아보는 거, 꿈꾸는 인생으로 내가 달려나가는 거 너무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실 수 있죠, 나나님? 원장님께서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40이라는 나이가 경제적이나 조금 더 여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하셔서 자산을 만들 수 있으셨던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0살쯤 됐고 그러니까 소득도 많고 뭔가 가진 게 많아서 투자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40대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기 어려운 나이인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소득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저축을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저축을 열심히 했어요. 저희 부부가 둘이서 각각 개인 용돈은 15만 원밖에 안 썼어요. 회사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식비를 좀 아꼈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뭐 커피를 사 먹는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그런 것들 거의 안 했어요. 다 모아서 내가 막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모으는데 정말 전력 질주했고요.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물론 있었고 당연히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되게 기쁨이 충만했었던 시기였어요. 소비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월급을 300만 원 받아서 300 다 쓰면 되게 부자처럼 쓰나요? 아, 그것도 아니긴 하죠. 그쵸, 그것도 아니죠. 되게 신기한 거는 돈을 쓰려면 쓰는 대로 계속 모질한 것 같아요. 200만 원 벌어서 50만 원만 월급이 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50만 원 늘어도 쓸 거는 없어요. 써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쓰면 더 큰 자산을 올 좋은 곳을 보낸다라는 마음으로 저축했고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채우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막 내가 어제보다 오늘 아는 아파트가 30개 더 늘어났어. 내가 오늘 아파트를 20개 더 보고 왔어. 그게 너무 즐거웠어요. 힘들 때도 있었죠. 어떤 때가 힘드냐면 주말마다 지방을 가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막 눈곱만 떼고 가방 싸가지고 기차 타고 갔다가 밤에 또 막차 타고 오고 이거를 주말마다 반복하니까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고 특히 밤에 이제 막차 타고 집에 올 때 기차 창가에 딱 내 모습 보면은 너무 너무 막 땀이 찌들어서 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좀 힘든 마음이 있기도 했죠. 근데 그것보다 즐거움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리 부자 돼야지 라는 생각이 저도 물론 있었어요. 점차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부자 되는 법은 없고 내가 잘하면 부자가 되는구나. 어렸을 때 밥 하루에 2공씩 더 먹는다고 해서 빨리 자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겠다, 빨리 성과를 내겠다는 마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알았다라는 즐거움,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 그런 것들로 채우면 나머지는 저절로 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삶이 많이 바뀌셨어요? 지금요? 사실은 되게 비슷해요. 되게 비슷한데 되게 달라요. 일상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냥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특별하게 비싼 밥 먹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마음에 불안감이 없어졌어요. 나나님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 해서 돈을 좀 큰 돈을 쓰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누가 케이크 먹으려고 예쁘게 잘라는데 누가 옆에서 쑥 파먹는 기분? 내가 겨우 채워놓으면 싹 없어지고 겨우 채워놓으면 없어지는 느낌이 늘 조금씩 그 드러나지 않는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맞벌이 하면서 부부와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가끔 비싼 밥도 먹지만 먹을 때는 좋은데 이틀만 지나면 불안함이 돈을 또 썼네? 돈이 또 없어졌네 라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투자를 하고 제가 결과를 좀 내고 난 이후에는 그 불안함이 아예 없어졌어요. 돈을 써도 내 집이 인플레이션만큼 돈을 벌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에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대로만 쭉 하면 계속 더 괜찮은 부자가 될 거니까 라는 믿음도 있어요. 제가 나이가 어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나이가 꽤 많으세요. 근데 최근에 되게 많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옆에서 좀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원래는 좀 많이 떨어져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랑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시키고 제가 자주 들여다보면서 도와드리고 생활비도 좀 보태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마 살던 집을 전세 놓고 나 가까운 곳에 또 집을 새로 마련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빠한테 그걸 이야기했을 때 아빠가 그거 난 너무 복잡해서 이제 늙어서 나 그런 거 못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마음만 먹으면 나머지 그냥 내가 다 할게요. 집 세놓는 것도 내가 하고 이 집으로 오는 것도 내가 다 하고. 예전이라면 그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 월급 300 벌어서 아빠한테 이거 주고 나는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걱정을 안 하거든요. 가끔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투자를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감사하게 여기고 오늘 엄마 아빠 나랑 하루 더 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시작했을 때 우리 아빠가 저한테 그거 위험한 거 아니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저한테 참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재주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내딸인데 제일 약간 걱정되는 막내딸이었을 거예요. 철도 늦게 들고. 근데 아빠한테 이제 든든한 의지가 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됐다는 거,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큰 기쁨입니다. 우리 엄마가 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서 어쩔 때는 좀 많이 힘들어하고 아빠랑 둘이서 투닥투닥 거릴 때 제가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엄마 오늘 감사합니다 몇 번 했어? 엄마 감사합니다 3번, 그럼 20번 더해. 엄마가 오늘도 나를 만나서 감사하고 옆에 아빠가 있어서 감사하고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야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불만 많고 남 탓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투자하면서 투자 생활이 쉽지만은 않으니까 매일매일 감사 얘기를 쓰면서 오늘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지? 를 억지로 떠올리면 감사한 일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매일매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투자에 끝나지 않고 제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마음이 힘들 때 또는 우리 엄마가 마음이 힘들 때 서로 감사합니다 10번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돈이 있다고 행복하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없으면 그게 살아가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게 싸움의 이유가 되고 서로 미워하는 이유가 되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어서 다른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을 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면 아유 그래 5년 전에 했으니까 잘 됐지 그 시기는 좋았으니까 나도 5년 전에 했으면 이라고 하거나 아이 저런 사람들이나 하겠지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5년 전에 내가 이거 했으면 하고 멈춰 있었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년 전이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시작하면 된다라고 용기 내었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이 영상에 나와서 저의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되게 많이 한 이유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누구나 용기 내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머뭇거리지 마시고 오늘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투자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글로 많이 남기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저의 견해가 더 궁금하시다면 그 월보닷컴 사이트에 가시면 저의 칼럼이 연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